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쏨디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자부심이라 불리는 신칸센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일본의 고속철도 체계이자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 체계인 신칸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년 만에 일본의 재기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면서 지금도 일본의 중요한 상징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죠. 게다가 2014년에는 개통 50년을 맞이하면서 50년간 신칸센 내부 요인에 의한 사고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안전성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은 고속철도인 신칸센뿐만 아니라 전철과 같은 다양한 철도 산업에서 뛰어난 실력이 있다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나마 일본이 한국에게 앞서고 있다 생각하며 일본의 자랑거리였던 철도 산업에서조차 이제 곧 한국이 일본을 제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왔길래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을 한국이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저 쏨디와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국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진들은 혁신적인 미래이동 기술을 발표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해당 기술은 시속 1000km 이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 속도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열차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하이퍼루프라 불리는 것으로 현재 영국의 버진그룹, 미국의 테슬라와 함께 한국의 철도기술연구원만이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고 해서 전 세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는 진공의 튜브형 운송관에 캡슐형 객차를 넣어 초고속으로 운행하는 차세대 운송수단입니다. 기존의 운송수단과 다르게 공기 저항과 마찰이 적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죠. 또 에너지 소비량이 항공기의 8%, 기존 고속철도의 30% 수준이며 이산화탄소와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철도연은 독자 개발한 축소형 튜브 공력 시험 장치로 하이퍼튜브 속도 시험을 실시해 진공 상태에 가까운 0.001 기압 수준에서 시속 1019km의 속도를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비행기에 버금가는 속도로 미국, 유럽을 다니는 국제선 항공기의 경우 800에서 1000km의 속도로 비행한다고 알려져 있죠. 철도연이 자체 개발한 하이퍼튜브 공력 시험 장치는 하이퍼튜브 차량을 고속력으로 주행하게 하는 발사부, 아진공 튜브와 제동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물의 17분의 1 규모로 제작됐습니다. 이 장치는 차량 속도 100에서 1000km 이상, 튜브 내 압력 0.1에서 0.001 기압 이하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건으로 다양한 주행 시험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추후 여러 시험을 통해 세계 각국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초고속 교통 신기술 개발 경쟁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도연 측은 이번 시험의 성공으로 아진공 튜브 내부에서 비행기보다 빠르게 주행하는 하이퍼튜브의 주행 특성을 세계 최초로 실험으로 규명함으로써 하이퍼튜브의 기본 설계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시험을 계기로 우리 기술이 더 빠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친환경 초고속 교통 신기술 개발 경쟁을 선도하게 됐다고 덧붙였죠. 게다가 한국은 하이퍼루프 소재 개발에도 착수했는데요. 포스코는 지난 6일 타타스틸 유럽과 하이퍼루프 전용 강제와 구조 솔루션 개발 및 글로벌 프로젝트 공동 참여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타타스틸 그룹은 연간 주강 생산량 3,400만 톤 규모의 글로벌 철강사로 유럽 전역에 제조 공장을 두고 자동차, 건설, 인프라 등의 수요 산업에 고품질 철강 제품을 공급하고 있죠. 하이퍼루프의 핵심은 고속 이동을 위한 튜브의 직진성과 안정성 확보인데 사용되는 소재는 반드시 기밀성, 가공성, 경제성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할 만큼 매우 까다로운 기준으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철강의 경우 다른 소재에 비해 이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한국 철강 산업의 대표인 포스코와 유럽 철강 산업의 대표인 타타스틸 유럽과 협약을 맺은 겁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하이퍼루프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맞춤형 고품질 철강제와 혁신적 튜브 디자인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한국과 유럽의 협약을 통해 4세대 친환경 이동 기술인 하이퍼루프의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미래 철도 산업의 핵심이 될 원천 기술 확보부터 소재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이동수단 분야를 리드하는 동안 일본은 기존 고속철도인 신칸센에서 멈춰서 더 이상 발전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 일본의 자랑거리였던 철도 산업에서 은근히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그 빈도수가 점점 늘고 있고 심지어는 사고가 한 번도 발생한 적 없다던 신칸센에서조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 강국이라는 일본의 자존심에 상처가 많이 생겼다고 하죠. 이제는 자랑할 것이 많이 남지 않은 일본에게 신칸센과 철도 산업은 정말 마지막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도대체 50년 무사고를 자랑하던 신칸센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과거 2005년 일본 효고현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전복 사고는 아직까지도 일본 국민들에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76명, 부상자는 441명으로 집계됐었는데요. 160명이 숨진 1962년 도쿄 시내 미카와시마 사고 이후 43년 만에 대형 철도 사고이자 1987년 국철 민영화 이후 최악의 참사였죠. 문제는 사고 열차가 정상 운행 시간보다 지연되자 기관사는 문책이 두려워 허위 보고를 한 뒤 과속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당시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일본 철도는 시간이 정확하고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사고 때문에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년 전에는 무사고를 자랑하던 신칸센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라 200년을 탈 수 있는 고속열차를 목표로 하던 일본의 자존심이 크게 상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2018년 6월 후쿠오카 하카다역을 출발해 도쿄로 향하던 JR 산요 신칸센 노조미호가 사람을 치고도 30여 분간 그대로 달리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사고 열차의 기관사는 하카타역과 고쿠라역 사이에서 퉁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전에도 동물과 부딪힌 적이 있어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었는데요. 결국 맞은편에서 오던 열차의 기관사가 사고 열차 앞부분에 파손을 발견하고는 지령실에 보고하면서 신시모노세키역에 정차해 긴급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열차 앞부분 표면에 핏자국이 있었고 보닛 내부에는 사람 신체 일부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죠. 게다가 이 사건이 벌어지기 4일 전에는 JR 도카이도 신칸센 객실에서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문제는 2015년에도 주행 중인 신칸센 내에서 분신 자살 사건이 발생해 객실 내 CCTV를 설치하고 승무원의 내부 순회를 강화하는 대책을 세웠음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JR 도카이도와 국가교통청에선 현실적 이유로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하루 이용객만 100만 명 이상으로 항공기의 4배인 신칸센에서 모든 승객에 대한 검색을 도입할 경우 운임 상승과 탑승 수속이 길어져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한국에서는 KTX를 탈 때 보통 전자티켓을 사용할 뿐더러 이를 활용해 승무원들이 자동으로 승객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해당 사건들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동으로 승무원이 티켓을 확인하는 등 아날로그적인 방안으로 승객에 대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의 본질을 고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아니라 일본 특유의 임시방편.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에서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 후보들이 현금 급부금 지급을 공약으로 남발하면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현금을 뿌리겠다라는 공약은 말도 되지 않는데 C19 때문에 어려우시죠? 현금 지급으로 돕겠습니다. 라는 말로 포장이 되면 가능해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당선만 되면 현금 급부금 15만엔을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이 나오게 되고 현금 지급 약속 금액이 높으면 무조건 당선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 파탄이 나오기도 할 정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돈 뿌리고 재정 파탄 나기 경쟁이 붙은 일본 지자체 이야기 소식입니다. 각 지자체들이 현금 급부금을 남발하면서 오카자키시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심각한 재정 부족 현상에 빠졌다고 합니다.
11월 9일 아이치현 오카자키시 의회에서는 최근 당선된 시장이 제안한 현금 급부금 5만엔 일괄 지급 계획에 대해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전체 예산 195억엔 약 2,094억 원을 지급하고 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시설 정비와 문화시설의 관리 비용과 오카자키역 주변의 정비사업 비용 등을 모두 다 당겨서 사용해야 할 판입니다. 시의회에서는 195억엔을 지급하고 나면 오카자키시는 폐허가 되어버릴 것이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반대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재해 대비 예산까지 당겨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재해가 발생한다면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기 위해 내건 현금 급부금 5만엔씩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시 재정을 완전히 바닥내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지급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새로운 시장은 시의회에서 만약에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일단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발표가 나자마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속았다, 사퇴해라 라는 여론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이렇게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고 나몰라라 한다면 사퇴를 해야 하느냐 라는 논쟁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일본 전역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11월 약 2달 동안 열린 지자체장 선거에서 현금 급부금 지급 공약이 화제가 되었고 결국 공수표가 되기도 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현금으로 5만엔을 주겠다. 아니다, 내가 10만엔을 주겠다. 라는 공약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형편이 어려운 때에 현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후보를 지지합니다. 11월 8일에 투개표를 한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장 선거에는 무소속 신인 스즈키 미호가 다시 당선되면 무조건 현금 5만엔을 지급하겠다라고 공약합니다. 이에 주민들이 환호를 하면서 스즈키 미호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토론회에서 스즈키 미호가 선심성 공약이라는 것에 공감한다. 일단 공약에서 빼겠다라고 말하면서 공약을 철회합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결국 공약을 철회했고 오카자키시의 사례를 보고 현금 공약의 위력이 상당한 것을 보고 편승한 것이다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이 스즈키 미호 후보는 떨어졌습니다. 11월 15일에 투개표를 한 효고현 단바시 시장 선거에서는 단바시 시의회 의장 출신인 하야시가 시장 선거에 나섰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현금 5만엔의 급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된 시장은 재원을 청사 정비 자금에서 조달해서 지급하겠다고 했고 의회는 말도 안 된다고 하며 반대를 하게 되었고 당선인 히야시는 만약에 부결이 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 해산을 하겠다라면서 곧 강력한 대립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5월 17일에 투개표한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 시장 선거에서는 현금 급부금을 약속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내년 1월 30일에 투개표 예정인 도쿄도 치와라구에서는 벌써 내가 당선이 되면 현금으로 15만엔을 지급하겠다는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선거 공약으로 당선이 되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무조건 많은 현금 지급을 약속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시의회 등에서 예산 확보가 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공약을 지키지 않은 당선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짓 공약을 내걸었다고 해서 당장 사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지만 당선이 되자마자 바로 사퇴를 하면 보궐선거 비용이 또 지출된다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오카자키 시장 당선인처럼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의회를 해산해버리는 사태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의회 해산으로 인한 새로운 보궐선거를 해야 하고 비용 역시 국민 세금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거 때마다 현금 급부금을 약속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기 선거를 대비해서 선심성으로 현금을 뿌리는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C19 사태를 핑계로 시민들에게 현금을 뿌리면서 사실상의 금권 선거를 지방 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태아에게 현금 급부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C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가정에게 현금 급부금을 각 개인에게 10만 엔을 지급했습니다. 기준은 올해 4월 27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제는 4월 28일에 태어난 아기는 받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급부금 지급 발표일인 4월 27일에 이미 여성의 몸에 태아로 있으면 생명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논리로 가출생한 아이들에게 지급하게 되면 지자체의 예산은 지출이 심하게 되지만 단체장인 경우에는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장을 받아들인 곳이 나왔습니다. 도쿄의 아라카와구에서 올해 4월 28일부터 내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 부모가 아라카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의 아이에게는 현금 급부금 10만 엔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라카와구에서 예상하는 대상은 약 1,8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예산은 2억 100만 엔, 약 21억 5,7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 가구에게 우편으로 통지를 해서 다음 달 중순부터 송금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라카와구에서 시작을 했으니 조만간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도 지급해달라 라는 요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또 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이 지급하고 말 것이고요. 결국 일본에서는 지방 재정이 선심성 공약으로 현금으로 뿌려지면서 실제적인 도시 관리 비용 등에 사용되는 재정이 부족하게 되고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의 유지 보수 관리 비용 등이 삭감이 되면서 제대로 된 청소와 관리 유지 보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현금을 뿌리고 나니 꼭 필요한 것에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도 마구잡이로 뿌리는 현금에 시민들이 정신이 나가 있나 봅니다.